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손대희의 리얼북톡 3월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됐죠? 1년 됐는데 창조경제라고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또 창조인재가 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창조경제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창하시고 또 1인 기업 실무지침서라는 책으로 돌아오신 디지웨 코리아의 은종성 대표님 모시고 오늘 개인 브랜드와 1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1인 기업 실무 지침서 이 네네. 책이 저는 딱 처음 볼 때 무슨 어느 학교 교과서인가 그래요? 네, 제목이 약간 지침서라고 해서 좀 딱딱하겠다 싶어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게 됐는데 진짜 이 자기계발서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진짜 정말 요약한 것만 같이 너무 임팩트 있는 책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얇은데도 불구하고 또 책 형식이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일반 책이랑 좀 다르게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50분 동안 정말 많은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인 기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1인 기업은 한 명이 그냥 하는 기업인가, 그죠? 프리랜서랑 또 1인 기업은 또 무슨 차이인가 이런 네네네.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인 기업은 뭐 통상 1인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인 미만을 1인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상 5인 미만 기업을 1인으로 놓고 보는데 뭐 식당 하시는 뭐 이런 자영업 개념은 아니고요. 자기 어떤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본인의 노하우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자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1인 기업은 창업 범주에 있긴 하지만 뭐 창업을 하라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1인 기업이 돼야 된다. 회사에서도 보면 뭐 저 친구는 엑셀을 잘해, 저 친구는 뭐 기획을 잘해 이런 것처럼 다 모든 사람이 다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특정 직무에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고 나중에 뭐 이직을 하든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계속 일들이 연결될 수 있는데 스스로를 다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업에서 월급 받는 그냥 직장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어진 직무만 하다가 뭐 이직이 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진로를 고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범주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창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1인 기업가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인 기업을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1인 기업이라는 게 뭐 사업자를 내서 기업을 꼭 사업체를 차리는 게 아니고 네네. 직장 안에서도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1인 예. 기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직장을 여러 번 옮긴다고 해서 경력 단절이 오진 않겠네요. 그렇죠. 내가 직장 안에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의 브랜드를 갖는다. 네네. 그러면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1인 기업으로서 계속 유지하는 네네.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에서는 다 자기 직무가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본인이 맡은 일을 외의 걸 시키면 많은 직장인들은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뭐 제 담당이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직장이라는 안은 돈을 주면서 일까지 가르쳐 주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기업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랜서랑 좀 차이는 뭐냐면 프리랜서는 아웃소싱 개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기업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하려고 했을 때 아웃소싱을 주는 개념인 반면에 1인 기업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브랜드로 스스로 비즈니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데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념보다 훨씬 더 브랜드를 갖고 스스로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1인 기업이라고 하고 그냥 기업에서 주는 것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인 기업은 자기 무대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장을 펼쳐서 그렇죠. 자기 컨텐츠 가지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고 네네. 프리랜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약간 메인은 장을 다른 사람이 펼치면 네. 거기에 프리랜서 개념을 저희가 아웃소싱 개념을 같이 하는 게 프리랜서다 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인 기업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1인 기업은 2명이 되면 안 되나 3명이 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1인 기업은 사실은
저도 좀 규모를 크게 했던 사업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규모가 커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고 뭐 직원들을 두면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이 많아지면요 규모가 커지면 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내의 어떤 조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의 본질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체 관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뭐 제조업이라든가 고용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업이 더 많이 장려돼야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규모로 했을 때 그냥 내 하는 핵심 업을 나뿐만 아니라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주변에 네트워크로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규모로 했을 때 내가 아침에 꼭 9시까지 출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도서관 할 수도 있고 커피숍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자서 뭐 가족이랑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휴가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규모를 키우지 않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인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기업은 사실 다 소규모로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대기업으로 발달한 건데 대기업이 틀렸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1인 기업을 지향하는 게 어떤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1인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도 보면 저희가 무슨 맛집 같은 데 자주 가잖아요. 네. 여기 진짜 맛집이라서 한 5평밖에 안 되는 맛집인데 굉장히 잘 되고 맨날 줄 서서 줄 서 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맛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하면 꼭 문 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진짜 1인 기업일 때는 내가 나름의 내 컨텐츠에 주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쪽에 또 나름대로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예. 좀 1인 기업은 단순히 그냥 프리랜서 혼자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1인 기업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럼요. 예. 스스로를 기업가처럼 그러니까 네. 나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리랜서도 1인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프리랜서는 일을 주는 갑에서 끊어버리면 일은 끝나거든요. 근데 1인 기업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언제든지 시장을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바라보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프리랜서는 프리해지는 순간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프리해진다는 게 자기가 노는 게 아니고 갑이 일을 안 주고 네. 갑에서 손을 끊으면 그게 프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1인 기업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저는 이 지식 근로자, 노동 근로자라는 얘기를 보면서 약간 개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보통 네. 저는 지식 근로자 하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노동 근로자는 보통 이 막말로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책에서 말씀하시던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했는데요. 그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회의를 해야 되고 뭐 내일이 아닌데도 전체 참석하라니까 어쩔 수가 없이 앉아 있고 그러다 뭐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 내년도 이 일을 할 거고 내후년도 이 일을 할 거고 물론 직무가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그런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 남들이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이 지식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지식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공사 현장에서 뭐 벽돌 다루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일이지. 그래서 제가 지식근로자, 노동근로자를 바라보는 접근법은 매일매일 했던 일들 아주 당연하게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무실 근로자든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기가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노동근로자라고 보고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하나 더 나르더라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뭐 그게 비용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훨씬 더 그걸 개선해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식근로자지 사무실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식근로자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 업을 더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식근로자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노동근로자 그냥 이런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전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는 지식근로자다.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뜨끔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름 제 머리에 있던 거를 꺼내서 얘기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장소는 고정적이진 않지만 카페로 가고 저 카페 또 다른 지방을 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지식 근로자 맞나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뭐 저도 100%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이게 되게 단순한 용어 같은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결국 1인 기업으로 가려면 스스로를 자꾸 개선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1인 기업의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콘텐츠 창조 능력 뭐 이런 얘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옛날처럼 산업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의 수명 주기가 상당히 짧아서 하나 배워서 그냥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는 3년, 길어야 저는 5년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가신 선배들을 보면 뭐 특정 직무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것들을 보면 자기 걸 계속 넘어타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걸 버리고 거기서 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든 더 진화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시대가 변하는지 모르고 일단 당장의 수요는 많으니까 그것을 충족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저도 뭐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넘어타야 되는 거구나 이 시장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내 업 하나라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형태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형태로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뭐 공중파를 타고 이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지금 SK나 KT나 어디죠 또 LG 네. 이 세 개 통신사가 진짜 맨날 회선 경쟁 엄청 심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LG U+가 스마트폰 업계는 좀 늦었잖아요. 네. 좀 빨랐구나. 그 전에 3위 업체였다가 회선을 좀 빨리 까는 바람에 또 앞서 왔는데 이제는 또 회선 경쟁이 끝났어요. 예. 그 위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그런 기반이 깔리면서 그 회사는 이용만 하고 그 위에 어떤 컨텐츠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이제 또 불과 한 10년 사이에 확 지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LG나 U+나 LG나 뭐 그런 SK 이런 회선 통신사들도 거기에 안주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그것만 개발하고 있다가 지금 놓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1인 기업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LG, KT 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다른 걸 넘어가야 되지만 근데 기존에 그 많은 직원들 기존에 깔아놨던 게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주는 규모의 비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그게 발목을 잡아서 못 움직이는. 그래서 큰 기업은 쉽게 사실은 알지만 갈 수가 없는 구조에 있고요. 근데 1인 기업들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잠깐 KT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070 같은 인터넷 전화 시장을 가장 먼저 연구기관을 둔 게 KT인데 사실은 그게 법제화되는데 가장 많은 로비를 한 게 KT거든요. 그래서 알지만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 기존 걸 다 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인 기업들은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그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 주는 비효율성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뒷걸음치다가 얻어걸린 케이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의 장점이 또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저 혼자 샥 꺾으면 되는데 저 비행기 같은 큰 그렇죠. 몸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려면 한참을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인 기업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군요. 그 비즈니스 지금 1인 기업 얘기하면서 개인 브랜드 얘기를 같이 하는데 네. 지금 개인 브랜드 얘기도 벌써 한 2, 3년 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이름 붙이는데 약간 중점적으로 이렇게 거기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할까, 내 브랜드 네임 뭘로 할까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많은 브랜드 네임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 무슨 컨설턴트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이고요. 컨설턴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됐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컨설턴트는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컨설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것이든 어떤 친구의 어떤 마음 아픈 것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도 뭐 사실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마음을 위로해주는, 뭐 정리해 주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컨설턴트 홍수 시대인 것은 확실하고요. 이게 아마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컨설턴트라는 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책에서도 1인 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인 기업은 지식 서비스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림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1인 미용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손님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 하나만 앉혀놓고 그 손님이 다 끝나면 또 다른 손님 받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인 기업이 뭐 다소 지식 서비스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측면은 가능한 좀 맞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범람해서 쓰여지고 그런 분들이 실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 이게 속된 말로 저는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컨설턴트는 윈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잘 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나도 잘 돼야 되는데 이 컨설팅 서비스를 그냥 자기의 수익 창출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상대방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거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하고 그리고 어떤 금액이 되지 않으면 비용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지 않는다거나 또 중간에 다른 일들이 또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생겨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사실 시장에 많다 보니까 컨설팅 서비스가 다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비춰지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컨설턴트라고 명함에 쓰시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이 요즘에 소셜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달해서 더더욱 많이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서는 어쨌든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건데 네네네. 그걸 본질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서비스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컨설턴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수익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본질이 진짜 그런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들을 제대로 서비스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책에서 보니까 그 관심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서도 되게 저도 관심이 갔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1차적인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 내 컨텐츠로 하는 서비스로는 고객의 관심을 얻어내고 네.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수익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저는 이 책을 보지 않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혼자. 근데 그래서 이 부분 나랑 생각이 같으시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요즘에 뭐 대형 조중동을 울리는 기존 매스 미디어나 아니면 뭐 네이버 다음으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디어가 많지 않아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영향력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디어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접근하면서 그토록 그 기존 매스미디어가 인터넷 채널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다 사실은 자기 밥그릇의 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24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 24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1인 기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블로그에 써라. 그래서 누군가는 너의 글을 볼 것이고 그 글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당장 보면 그게 큰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관심이 증가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도 문의가 오게 되고 뭐 강의를 의뢰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쿠키 만드시는 뭐 이런 분들한테 블로그 하라고 많이 했는데 주부신데 본인이 이걸 잘하는데 창업하기 좀 너무 부담스럽고 뭐 그래서 블로그를 하세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 찍어서 올리세요. 분명히 문의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년 준비해서 실제 매장을 내시는 이런 분들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관심의 경제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결국 24시간 사람의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을 누가 더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요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자기 시장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콘텐츠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제일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1년 정도 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어떤 제 커리어가 쌓이고 또 제 수익도 생기고 있는데 그 콘텐츠 없이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블로그를 통해 제가 커리어를 쌓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 블로그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컨설팅을 저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 기록만 가지고도 그런 기회가 오는데 거기에 나의 컨텐츠를 쌓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회가 올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결된 얘기인데요. 전 책 읽으면서 이 용어가 원래 있던 용어인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용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프리코노믹스라는 얘기. 예. 방금 이게 하던 얘기랑 이어지게. 공짜가 주는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저자 이름을 잠깐 틀릴 수 있는데요. 풀이라는 책을 썼던 롱테일 경제학을 썼던 작가가 누구죠? 그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롱테일의 경제학을 썼는데 두 번째 책을 본인이 이제 풀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쓴 책을요 PDF로 떠가지고 인터넷에 공짜로 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거든요. 누가 책을 사보겠니? 그랬는데 실제 전작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더 많이 팔렸던 건데 이분이 어떤 일도 했냐면요. 자기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요 유튜브에다 90분짜리 공짜로 올려버렸어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네 강의 이제 다 당신 강의들 다 공개됐는데 누가 당신 강의를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자기 강의를 다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1시간 강연료가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결국은 이제는 다 내놔야 되거든요. 기존처럼 이런 기업시에 대해서는 소유 관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든 일반 개인에서 보면 자기 소중한 경험을 안 내놓죠.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보물인 것처럼 안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된 것들 요즘 인터넷 검색이 발달해서요. 제가 구글 가서 검색 3번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별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놔야 된다. 다 내놓으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갖고 결국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소유 관점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블로그에 찍어서 올리고 그냥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다 내놔야지만이 앞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관심을 얻어서 충분히 다른 형태들로 비즈니스가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프리코노믹스 같은 것들은 아주 많은 학자들이 미리 한 2004년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무지해서 네. 그냥 듣고 이거 괜찮은데요? 네네. 이걸 만드셨나 싶었는데 그건 원래 있던 용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블로그 컨설팅 맡아갖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강의 과정이거든요. 예. 강의 과정을 제가 5시간 분량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되게 세세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이걸 다 쓰면 어떡하냐. 다 쓰면 우리 다음에 강의할 때 이게 다 이거 공개돼 있으니까 누가 오겠냐. 그랬는데 예. 그거 한 번 쓴 날 강의 요청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 강좌 듣겠다는 요청이.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 다 쓴 거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저걸 공개했으면 저기는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벌써 지금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지금 거기 10명씩 뽑는데 벌써 지금 3기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공유의 그거구나.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코노믹스라는 게 이게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걸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공유하면 거기서 충분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소유에 대한 분야가 되게 강하거든요. 내 집, 내 차, 이렇게 요즘 뭐 공유경제 바람이 부는 것들도 앞으로는 소유의 경제가 아니라 그 소유의 종말 이런 책들도 보면 앞으로는 다 내놓고 다 공유하고 이랬을 때 어떤 비즈니스나 개인으로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또 같이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유인데 그 공유랑 딱 맞아떨어지는 키워드 같습니다. 네, 그 1인 기업 하면 이제 책에서 잠깐 쓰셨지만 1인 기업의 단점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1인 기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1인 기업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외롭다는 부분. 네. 같이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 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업무들을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네. 1인 기업은 내가 복사도 해야 되고 내가 편집도 해야 되고 내가 또 달려가고 또 발송도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전부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또 어떤 슬럼프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1인 기업을 하시면서 예. 그런 슬럼프에 빠진 적은 없으셨는지? 당연히 있고요. 1인 기업이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뭐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나와서 했는데 직장생활의 패턴 사실 못 버렸어요. 아침 9시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직장은 어쨌든 그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툴을 주고 상사가 근태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뭐 휴가 시스템이라든가 적절한 때 쉬게 해주고 이런 것들 주말에 쉬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인 기업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실제 1인 기업을 하려면 습관적으로 가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게 사무실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전 도서관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어떤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 잠을 잘 자다가도 좀 눈치가 보여서 또 더 열심히 일하고 아무튼 저는 저한테 맞는 그런 공간을 좀 찾는 훈련들을 사실 한 이런 것들 패턴을 익힌다 2년 가까이 소요가 됐긴 했지만 그런 것들 직장에서는 또 저녁에 퇴근하면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또 저는 비효율적으로 봤지만 어쨌든 아침 출근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주변 그 동료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독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총무팀에서 하셨던 것들, 뭐 연말정산에서부터 아줌마들이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들, 그 화장실은 항상 아주머니들이 청소해줬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야 되니까 바쁜데,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좀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고독한 순간은 없었지만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 1인 기업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뭐 제가 알기 전부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창업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서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나오고 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어제부터 또 무슨 지원 사업도 시작했고 근데 보면 그렇게 하고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업체 가지고서 이름만 유지하면서 또 지원받고 또 그냥 그 지원금 다 쓰면 또 지원받고 예. 이런 케이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예. 실체도 없고 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사실은 뭐 정부 지원 제도의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도 없고 뭐 이러신 분들이 적절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고용도 많이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이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정부 측면에서도 그런 사람 저는 이 창업 시장이 열릴 때부터 같이 하고 있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마다도 창업에 대한 어떤 지원 시책도 많지 않았고 뭐 붐이 일지 않아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몇 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생도 이제 취업이 아니라 창업 쪽으로 좀 생각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정부에서 뭐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받으면 그 나이 때는 들뜨게 되거든요. 야, 이게 내 아이템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보면 맨날 공무원 하고 있고 취업 걱정이 하는데 자기는 어쨌든 사업자 내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까 20대 상당히 붕 뜹니다. 붕 뜨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지원이 끝나가면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근데 정부 지원을 한번 받아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받아내는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페이퍼 작업이 상당히 능통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 정부 지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페이퍼를 잘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근데 그런 지원 정책을 기가 막히게 또 잘 따내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사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비교적 일찍 하긴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그 시기에 그냥 창업에 잘못 발을 들이면 평생 제대로 된 직장 하나도 못 잡고요.
좀 허황된 꿈을 찾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부적으로나 그 전체 사회 시스템적으로 창업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좀 만약에 할 친구들이 있으면 단순히 뭐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사전 검증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 적재적소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지원돼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형태로 좀 전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비주얼 코리아도 1인 기업. 네, 지금은 네. 예, 직원이 좀 있긴 한데요. 10명 넘습니까? 아니요, 안 넘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일인 안 키운다는 게 제가 왜 1인 기업을 가게 됐었냐면요. 저는 사실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도 좀 있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국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저는 원래 공학 전공이었는데 경영 관련된 서적을 하나 읽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300권 정도씩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읽었어요, 한 3년을. 그래서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연히 이제 정부에서 처음 지원해줬던 정부에서 이제 창업대학원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대학원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제가 거기 창업대학원 1기로 들어가서 2학기를 배우고 3학기 차에 다녔던 그 국가연구소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3년 정말 힘들었고요. 싹 다 까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웹 에이전시 관련된 일을 했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주거나, 지금 보면 이제 모바일 만들어주는 뭐 그런 사업이겠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달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런 B2B 사업이 나랑 안 맞는구나, 그리고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창업하고 한 3달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접고 인터넷 쇼핑몰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B2C로 간 거죠. 웹은 기반이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게 잘 됐어요. 뭐 괜찮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가리고 그 쇼핑몰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터넷 노하우를 많이 깨우쳤죠. 기존에는 이제 프로그래머에 가까운, 그냥 웹 디자인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것들을 쭉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썼던 인터넷 쇼핑몰 실무 지침서라는 책이 또 우연히 잘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의뢰 들어오는데 처음에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시간씩 이틀 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큰 돈이 통장에 딱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쇼핑몰은 매출액이 크면 재고비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다 빼고 나면 별거 없는데 가서 6시간 강의했는데 이거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죽으라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쇼핑몰을 그때 키우면서 느낌 중에 하나는, 우리는 크기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도 크면 좋을 것 같고 직원도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도 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커지면 커질수록요, 재고는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꾸 이쪽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건 내가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기는.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강의랑 컨설팅 시장에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뭐 뒷걸음치다 잡은 격인데 저는 저보다 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보다는 그냥 내 컨텐츠로 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게 저랑 잘 맞아서 크게 사업하는 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제가 찾고자 궁극적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항상 많이 고민했는데 그렇게 저는 원하는 일을 찾게 되면서 사실은 이 시스템에 이런 1인 기업 시스템에 들어왔고요. 현재로서는 결국 저는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의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프로젝트들 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 욕심이 나죠. 규모를 키울까? 직원을 더 뽑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아니야, 키우면 안 돼. 절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버린다라기보다는요, 네트워크로 해결합니다. 잘할 수 있는 기업, 이제 이 시장에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나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죠. 하세요 하고
뭐 그 안에서 또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제 일을 갖고 가서 잘해주면 저도 그 시장에서 좋은 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인지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의 네트워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것까지는 그리고 요즘에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시스템은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의 커미션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예.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주면 나중에 저도 그렇게 받을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BGL 쿨에도 되게 훌륭하긴 하지만 혹시 아시는 1인 기업 중에 워낙 요즘에 빛 좋은 개발사가 많아가지고 네네. 어떤 게 진짜 실한 기업인지 허한 기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기업 중에 이 기업은 정말 1인 기업으로서 되게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 모험이 될 만하다. 뭐 제 책에도 쓰긴 했는데요. 그 기업이라고 보는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보통 1인 기업 책들을 보면 공병호 박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저는 공병호 박사님 책을 그 2000년대 초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당신은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네트워크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나는 별로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랑 큰 괴리감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만 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요. 제 책에서 일부러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얘기는 안 하고 일반인들 그냥 자기 범주에서 스스로 시장을 창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실으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 워킹 요즘 많이 하시는 그 에버노트 많이 하시는 홍순성 씨 같은 에버노트라는 회사도 되게 대단한 회사지만 그 에버노트를 잘 써가지고 그걸로 혼자 먹고 살고 있는 저는 홍순성 씨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SK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셔서 비주얼 싱킹 그림으로 마인드맵 가르치는 뭐 정진호 대표님 그러신 분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1인 기업 하면 아무래도 리더십이라든가 뭐 취업 뭐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 보안인닷컴이라는 뭐 전주현 대표 이런 분들은 요즘에 개인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기관들 가서 보안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데 단순하게 그냥 보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상황에 적합하게끔 법률을 다 해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필요한 요건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쪽 관련된 책도 써서 뭐 베스트셀러 되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서 1인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시장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쪽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쪽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해왔던 것들 하나로 충분히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썼던 이제 박수란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나케어나 제니의 오후 같은 그런 일러스트를 만들었던 그 아가씨가 2007년 기준으로 뭐 연소득 한 2억 정도 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 블로그 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내려달라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끝까지 안 내렸는데 근데 그분이 요즘에는 자기 브랜드를 요즘에 가방도 만들고 뭐 패션 상품으로 런칭을 해서 더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이나 박사 뭐 학위를 물론 받으면 좋긴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하면 좋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변에 그냥 조그맣지만 자기 전문성을 갖고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홍순성 씨, 정준 대표님, 뭐 전주현 대표님 외에도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인 기업 시장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2010년서부터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인 기업과 개인 브랜드 얘기할 때 컨텐츠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요. 네, 그 그렇죠. 컨텐츠를 진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컨텐츠를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잘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또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그 고객에 대한 관심이 좀 깊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은 많이 읽는데요. 처음 책을 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을 낸다고 했더니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책을 내니? 뭐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사무실 앉아서 한 4개월 동안 올인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갖고 갔더니
이거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 연결해줘서 그 4개월 동안 썼던 원고를 끄집어내서 다시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A4 용지 한 장 한 장만 나오는데 안 될 때 하루 8시간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때 깨달았죠. 아, 글은 쉬워야 되는구나. 문맥에 따라 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글 속에서 너무 잘난 척을 하려고 했구나. 쉬워야 되는데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쉽지 않았었고, 근데 글 한 줄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이것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꾸준히 한 몇 개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디어도 얻어지고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건 해야 생기는 거지. 막 책 맨날 읽고 어디 유명 세미나 가서 듣고 따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기 거 하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유명한 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저는 해라. 블로그 시작해라. 어설프지만 써라. 이게 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1인 기업에서 또 컨텐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셜 미디어 예, 맞습니다. 증시된 그런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 지금 뭐 블로그도 있고 SNS도 있는데, 진짜 SNS를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신변 잡기 용으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취업 시장에 취업 문턱에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SNS를 좀 잘 사용할 수 있죠? 간단한 팁 좀. 네. 저는 뭐 많이 하자주의는 아니거든요. 뭐 워낙 많죠, 소셜이. 근데 항상 그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라는 그런 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을 가장 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지만이 사실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붐이 분다고 해서 페이스북 가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있는 몇 가지를 잘 써라 뭐 이런 주의인데, 소셜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 블로그는 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 좋긴 하지만 친구가 매겨지기 전까지 상대방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없죠. 물론 기업이 하는 페이지는 되긴 하지만 개인이 하는 프로필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안 되고, 그리고 지나간 것도 잘 안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엣지링크 방식으로 해서 다시 반응을 보이면 튀어 올라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구조는 못 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보의 확산성은 되게 뛰어나지만 휘발성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요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만 지나간 건 안 보죠. 검색 구조가 지금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검색 구조가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 컨텐츠를 저는 담을 수 있는 툴로서는 블로그가 최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로그를 해야 네이버 다음 검색 엔진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검색 엔진 잡아가면서 그 컨텐츠, 블로그에 포스팅한 컨텐츠 갖고 페이스북에서 자기 컨텐츠로 대화를 시도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은 신변 잡기 말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진짜 브랜드를 키우고 싶으시면 소셜 안에서 내가 특정 컨텐츠를 갖고 전문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맨날 맛집 가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런 것들로는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을 할 때 그 블로그를 중심에 놓고요. 블로그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블로그 알고리즘 안으로 보면 뭐 퍼머링크라든가 이런 뭐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돼 있어요. 미래 인터넷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꾸준히 해놓고, 그리고 이 컨텐츠 갖고 가서 페이스북을 하든 트위터를 하든 카카오 스토리를 하든 그런 걸로 뭐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 소셜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팔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갖고 실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많은 부분들은 사실 컨텐츠도 별거 없는데 자꾸 자기 걸 홍보하면서 자꾸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장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처음 만났는데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전단지 쫙 펼쳐놓고 자 50만 원이요 하고 있는 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컨텐츠로 상대방이 보고 싶은 그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일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블로그를 중심으로 저는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이 컨텐츠로 대화를 소셜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되, 어떤 이 진정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치시면 그냥 소셜은 그냥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결국 전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이 진정성을 갖고 소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네.
SNS 소통 창구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를 진정성 있게 진짜 사람 만날 때랑 똑같은 예. 마음으로 대하면 특별한 스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진짜. 제 리얼북톡은 지난 저자님이 다음 저자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질문을 하게 예, 됩니다. 예. 지난 저자님이 세계 일주를 꿈꾸는 당신에게 저자 최효석 대표님이신데요. 네네. 저자님께서 올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쭈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의나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매년 해오고 있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우연히 어떤 뭐 장애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 기회가 있어서 그때 역시 뭐 창업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일들로 사실 처음에 이 강의를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더 먼저 스케줄이 잡히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물론 뭐 저는 금액을 보고 이런 스케줄 잡지는 않는데 그런 기관에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설팅도 무료로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저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재능 기부 형태로 좀 뭐 더 많이 한다라기 좀 그렇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올해는 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답하실 때도 나왔었지만 이미 그런 부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커미션 받는데 커미션 안 받고 연결시켜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 자체도 이미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좀 잘 리드해 주셨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 유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저의 항상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라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옛날처럼 직장이 나의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쌓아가라. 직장에서부터 직장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를 내가 어떤 전문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좀 해석하면 직장 내에서 당장 1인 기업이 되실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그 전문성을 갖고 실제 진짜 1인 기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1인 기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1인 기업 이 실무 지침서라는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진짜 지금 이 시대의 자기개발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1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 관리, 자기 관리거든요. 셀프 리더십, 뭐 시간 관리 이런 부분도 진짜 핵심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책들 이만큼을 다 이거를 그동안 왜 읽었지 싶을 만큼 절 주세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였고 진짜 이 책은 뭐 한 10권 정도의 책의 값어치를 하는 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리뷰 멋지게 한번 써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네. 읽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금희의 인터뷰쇼, 이금희 기자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죠? 이제 천철 질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인터뷰쇼인데 다음 주엔 또 하나의 1인 기업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 대표님의 시계 남자를 말하다. 네, 다음 주에는 여자 청중이 좀 많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계 남자를 말하다. 다음 주에 정말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 보몬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손대의 리얼부터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